책을 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봐야죠. 자영업 하시는 분 이 책 봐야죠. 소상공인 이 책 봐야죠. 개인사업 하는 분 이 책 봐야죠. 중소기업 하시는 분 이 책, 마케팅 공부하는 분 이 책 봐야죠. 다 봐야 된다는 첫 번째 리더의 법칙입니다. 더 좋은 것보다 더 먼저 알려지는 게 빠르다. The law of leadership. 맨 처음이 더 좋은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인식한 걸 기억합니다. 책에는 닐 암스트롱 달에 누가 제일 먼저 착륙했느냐, 대서양을 누가 제일 먼저 횡단했느냐, 린드버그다. 그럼 두 번째 달에 착륙한 사람과 두 번째 대서양을 걷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인식의 틀에 딱 들어봐 버리면 그 자체가 인식과 제품이 연결돼서 믹스돼서 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1993년 이 책이 나올 시점에는 카피머신을 제록스라고 했는데 고유명사처럼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 스테플러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상품이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더십, 제일 먼저 인식되는 제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 처음 들어와 있던 그 자리에 뭔가 인식이 잡히면 다른 것을 꺼려하는 게 사람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영역의 법칙입니다. 이 카테고리라는 것을 딱 정해놓으면 그 카테고리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카테고리 이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첫 번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인데 두 번째 대통령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44번째 대통령은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버락 오바마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케팅에도 같이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이라든지 원부자재를 파는 곳에 가보면 원조라는 표현을 많이 써 있습니다. 남산 원조 돈가스가 있고 그 원조 자리에 다른 영역, 무엇이 좋은가 보다는 무엇이 새로운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가를 따지지 말고 무엇이 처음이라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그 영역을 내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최초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원칙입니다. 마인드죠.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컴퓨터의 이름은 MITS Altair 8800입니다. 이건 기억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초창기의 컴퓨터 이름들은 코모도어 팻, IMSAI 8080, RADIO 샥, 라디오 샥 TRS 80, 애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이야기 이름들 중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당연히 애플이겠죠.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 최초로 쉬운 이름으로 강하게 심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호를 정하거나 브랜드 명칭이나 제품명을 정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3장 기억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장은 인식의 법칙입니다. 퍼셉션인데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또는 이미지 전쟁하는 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냐 어떤 게 사실이냐도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제품 없습니다. 마케팅 세상에는 고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식이다 아니다만 존재할 뿐입니다. 소비자는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그 기억을 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그 자체만이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환상이고 그 인식에 또 바꾸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요소만 최초가 최고라고 인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죠. 그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웃이나 친구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정확한 더 강력한 정보가 그걸 대체하기 전까지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함정이 있는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게 이제 함정이고 맛보고 싶어하는 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맛있다, 펩시콜라가 맛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 나는 펩시를 먹고 싶어 라는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청량음료 마케팅 역시 인식의 싸움이지 이 맛의 경쟁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5장은 집중의 법칙이죠. 포커스. 소비자는 기억 속에 그 하나의 단어를 심어놓고 그 단어를 소유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대대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단어, 복잡하지도 않고 신조어지도 않고 대부분은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죠. 소비자의 기억 속에 단 하나의 단어를 기억시킨다면 그 마케팅은 아주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외우기도 쉬운 하나의 단어를 찾아낸 기업들은 대부분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단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볼보는 안전이고 메르세데스는 기술이고 BMW는 주행이고 펩시콜라는 젊다는 것이고 애플은 휴대용 디바이스를 뜻하는 거죠. 물론 갤럭시도 아주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장은 독점의 원칙인데 누군가 먼저 독점해 놓은 그 단어와 기업의 명칭에 편승하거나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할 경우에는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7장은 사다리의 법칙입니다. 사다리의 법칙은 제가 즐겨 인용하는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택적입니다. 마음속에 1등,
2등, 그리고 아주 작은 3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1등 브랜드가 있고 2등 브랜드가 있는데 3위 또는 4위 브랜드가 난 1등보다 낫다라고 해서 1등 브랜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등이 1등이 되고 싶다고 해서 1등에 무엇이 들어있는 소비자의 마음에 2등을 소비자는 그 1등으로 대치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등이 함부로 1등이 되고자 하면 대부분 무시합니다. 8장은 이원성의 원칙입니다. 듀얼리티죠. 이 제품을 구입해 주십시오라는 것보단 이거 하실래요? 저거 하실래요? 이거보단 얘가 낫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마케팅 스킬 중에 하나죠. 여러 개의 사다리는 결국 두 개의 사다리로 결정이 난다는 논리입니다. 다투고 뭐 업계 서열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1위, 2위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3, 4위라면 1위를 노리지 말고 2위 자리를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효과적이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9장이 반대의 법칙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논리인데요. 아파짓. 어떤 제품의 영역의 소비자들을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위를 고집하는 영역이 있고 1위를 싫어하는 그 나머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나머지 영역에 호소하는 방법이 반대의 법칙입니다. 증명된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부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자기 위치가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그 위의 위치에 호소를 하고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노인은 코카콜라, 젊은이는 펩시로 서구를 했죠. 타이레놀은 지금 이제 진통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원래는 아스피린에 견고한 시장이었죠. 아스피린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스피린 트러블이 한번 생겼던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그 아스피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타이레놀을 선택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후려치는 바람에 아스피린의 자리를 역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썼던 문구가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작용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시장을 역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0번째 장은 분할의 법칙입니다. 시장은 이제 분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승용차로 하나로 있던 차가 SUV가 나오고 픽업이 나오고 사륜이 나오고 승합이 나오고 화물이 나오고 이렇게 분할했듯이 맥주도 같은 식이죠. 원래는 맥주 하나만 있다가 그냥 맥주가 있고 생맥주가 있고 드라이 맥주가 있듯이 뭐 심지어는 무알코올 맥주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디비전, 나눠진다는 거죠. 분할된다는 거죠. 그 분할될 때 마케팅 트렌드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시장을 분할된 시장에서도 선점을 해야 됩니다. 10가지 원칙을 지켜가지고 똑같이 그 시장을 별도의 시장을 보고 잡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네임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영역 내의 각 부분들은 독립적이고 고유한 객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섹션으로 디비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리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는 원래 영역의 리더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리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11장은 참 재밌는데 조망의 법칙입니다. 퍼스펙티브인데 금요일날 마시는 맥주와 소주는 흥분제입니까? 안정제입니까? 금요일날 마시는 과다한 알코올은 뭐 주먹 다짐으로 이어진다든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흥분제입니다. 근데 반대로 음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늦잠을 자거나 파김치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의 흥분과 긴 안정기간을 가지는 것을 보면 알코올은 흥분제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마케팅에서는 할인하는 걸 흥분제와 안정제의 같은 역할을 양날의 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케팅 과정에서 장기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할인이죠. 할인 행사는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할인 판매는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사지 말라고 고객한테 학습시키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 규모를 위축시킨다는 그 리포트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할인은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도 11장에 별도로 섹션을 둬가지고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경계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12장이 라인 확장의 법칙입니다. 익스텐션이죠. 그 일반적으로 처음에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이 높은 아주 높은 하나의 제품에 주력을 하고 다음 순간에 이 단단하던 그 집중력이 여러 상품으로 분할돼 가지고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내의
있어서 기긴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분산의 원칙처럼 맥주, 생맥주, 드라이 맥주, 이런 난알코올 맥주까지 시장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만용을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해서 익스텐션, 라인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성공을 이루고 있을 때야말로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약해지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 분야, 어느 한두 분야에서 강해지는 쪽을 선택하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인 확장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최고 경영진은 글쎄요 그 라인 확장의 효과를 맹신하는 것일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수익 또는 매출 확장을 위해서 중간 경영자들이 부추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라인 확장이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부르지만 단기적으로 성공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 짧은 단건 효과 때문에 경영진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다가 경영진이 자기 브랜드의 맹목적인 그 충성심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도 같이 믹스가 된 겁니다. 저기 있습니다. 13번째가 이제 희생의 법칙입니다. sacrifice죠. 백화점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판다는 것은 아무것도 팔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고 책에 보면 인스테이트 백화점이 부도 사태를 맞이해서 장난감 사업으로 전환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토이저러스, 토이스 아 어스라고 해서 R을 꺼내가지고 토이 알 어스, 토이저러스로 단일 품종에 집중해서 회생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술 광고 모델의 6, 70년대 미국의 광고 시장, 특히나 술 시장의 광고 시장은 위스키를 한잔할 때 서부의 그 건맨들이 와서 탕탕탕 하고 위스키 스트레이트를 촥 마시는 게 PPL의 원조였다고 하죠. 시가를 피우면서 어느 시점에 담배와 술 시장에 여성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마케팅 결정이 난 시점에 광고에 이제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는 남자 옆에 여자들 띄워가지고 또는 순하다, 마일드라는 단어를 넣어서 담배가 마치 몸에 해롭지 않은 것처럼 광고를 했고 술 시장에도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게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광고 모델도 많이 썼죠.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소주와 맥주 광고에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있는 말보로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카우보이 한 명만 넣고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줬던 겁니다. 말보로는 여성 시장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광고에 카우보이만 넣어서 광고를 했지만 말보로의 목표는 카우보이 남자들만은 아니었죠. 마케팅에서는 외경상 표적이 반드시 해당 제품의 살 구매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펩시콜라의 외경상 표정은 10대였지만 실제 시장은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몸은 50대지만 10대들이 마시는 음료를 마셔라 라고 해서 10대들이 마시는 음료를 50세 고객들이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14장은 속성의 법칙입니다. 어트리뷰트라고 표현하죠. The Law of Attribute인데 리더에 맞설 수 있는 속성을 찾아가지고 서로 피 튀는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속성을 찾으라는 거죠. 펩시는 젊은 세대를 상대로 포지셔닝을 했죠. 코카콜라에 큰 시장이 있었으면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펩시를 마신다는 시장으로 시장을 비집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 콜라보다 내 콜라가 맛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장에 다이소와 유니클로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 1,000원의 시장, 싼 의료는 우리 옷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15장은 정직의 법칙이죠. 캔더. 문구가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1970년산 폭스바겐은 더 오래 더 못생긴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아비스는 2등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조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정직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경계심에 무장 해제를 시키죠. 부정적인 발언은 뭐 어떤 정보가 됐든 대본에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드는 긍정적인 발언은 대부분 뭐 운이 좋다고 해도 뭐 반반 정도밖에 안 먹히죠. 대부분 마케팅 광고가 뭐 자기 제품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고객들은 그 긍정적인 얘기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적으로 블락킹을 치려는 경향이 심하죠. 뭐 방어 본능이겠죠. 정직하게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인식은 거의 100%를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 정직의 법칙은 아주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인정한 다음에 재빨리 긍정으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구강청정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은 맛보기 싫은 맛, 하지만 많은 세균을 죽입니다. 정직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과가 아니죠. 마케팅이죠. 먹기 싫지만 세균은 잘 죽입니다 라고 하는 구강청정제 광고는 정직하다는 것의 목적이 당신이 소비자를 설득할 때 혜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16장은
단일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좀 큰 기업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마케팅의 실수는 치러야 할 대가가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중요한 마케팅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미뤄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인데, 경리 회계 담당자를 돈이 만지는 사람들이 이제 경영권을 잡았을 때 생긴 일인데, 재정 담당자들이 이 권한을 이제 넘겨받자마자 이제 마케팅은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죠. 전체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히나 재정을 전공한 사람들의 이제 목표는 마케팅이나 뭐 시장에 대한 진단, 조치, 성장, 장기 투자 이게 아니라 숫자에 매여 있거든요. 이 많은 기업들이 회계 격리 쪽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경영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고, 영업을 하던 사람, 마케팅을 하던 사람들이 경영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케팅 불변의 법칙 1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 담당자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될 경우 대부분 수치에 집중을 하다 보니 브랜드 가치라든지 마케팅 플랜이 망가지게 되면 숫자가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도 뭐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개인의 자질, 관리자적, 경영자적 자질이 중요하겠지만, 본사 회의실에서만 어슬렁대면서 이제 싸움터에 깊이 개입을 안 하면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작은 싸움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큰 싸움에서 이길 보급 전략과 경영 전략, 전쟁 전략, 전투 전략, 전술을 쓸지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아남는 비율은 유일한 행동 전략인데, 그 행동 전략을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다른 장과 다르게 경고를 하고 있죠. 17장은 예측 불가의 법칙입니다. The Law of Unpredictability.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죠. 예측 불가하다고 17장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불가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하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고 17장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부정확하게 예측하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포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성공의 법칙입니다. Success죠. The Law of Success. 자만심은 그 성공적인 마케팅의 적입니다. 마케팅에 필요한 건 객관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객관성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영역에서 뭐 성공했다고 다른 영역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자기 판단력을 시장이 원하는 것하고 바꿔치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정확한 판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정확한 판단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내가 정확한 판단을 이루었던 것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핀셋처럼 찍어냈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 내 판단력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만 붙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부터 이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일까 난리를 치는 거죠. 한 이름을 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그런 기업도 많이 봤고, 그런 제품들도 많이 봤고, 완전히 다른 군에서도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현실은 냉혹하죠. 그 반대죠.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브랜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옳은 마케팅 노력을 해서 그 시점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의 재원을 쏟아부었던 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됐던 거죠. 그 덕분에 당신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기억의 단계 리더십 1호로 처음 가서, 아니면 2등으로 사다리의 법칙의 2등 자리를 꿰차고 초점을 줘서 마케팅 툴을 부어붓고 재원을 쏟아부어서 강력하게 속성을 이해하고 선점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18장. 잘 달리던 기업들이 세력 확정을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거나 계열사, 자회사들을 자신의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문을 닫은 브랜드나 사업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18장 성공의 법칙, The Law of Success를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큰 이유가 이제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CEO는 이제 최전선과 접촉이 끊길 가능성이 높죠. 구조가 최하층에서 이제 맨 위에까지 의사결정 기구를 거치는데, 이때 이제 이럴 때는 회사의 성장을 제한해야 이제 유리해지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요인들은 모두가 이제 규모가 크면 유리하지만, 의사결정 단계가 이제 멀어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현장의 비명 소리가 최고 CEO에까지 안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회사가 커지면 CEO는 또 딴짓을 하죠. CEO는 자선단체에 나간다든지, 업계에 모임을 간다든지, 외부이사, 사회이사와의 모임이 많다든지, 많이 간다든지, 사 내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이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부 임원 권한을 위임하고, 물론 이제
CEO, 회사를 대표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는 하위직 임원에게 마케팅을 넘겨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책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소금 회사들은 뭐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그 현장과의 이 필드 감각이 온도 차이가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거리감이 짧은데, 지난 뭐 1, 20년 동안 작은 회사들이 급격하게 팽창했던 이유는 그 이유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현장과 멀어지거든요. 현장과 멀어지는 회사는 이 18장 상공의 법칙을 무시하면 큰 회사로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작은 회사들이 조금 컸다고 이렇게 현장을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회사들은 필경 짧은 시간에 망할 거라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9장이 실패의 원칙입니다. 페일러인데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월마트 얘기가 나오는데, 샘 월튼은 이제 전쟁을 할 때 경영 이론이나 전쟁 이론이나 뭐 일맥상통하는 게 많으니까 레디 파이어 에임 방식입니다. 경영 이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톰 피터스가 주장한 이론인데, 원래는 이제 준비하고 조준하고 발사를 해야 되는 원칙인데, 준비해서 쏘고 에임, 조준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존 경영 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되게 멋집니다. 이 The Law of Failure는 신생 기업과 폭발적으로 시장이 막 형성되고 그 자리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때 게릴라식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일단 목표물에 조준하기 전에 먼저 총을 쏘고 빗나간 정도를 파악하고 다음에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보수해 나가는 그 경영 신조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월급쟁이 사장은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차곡차곡 밟아 나가려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쏘고 그 뒤를 쫓아서 조준을 바꾸는 방법이 맞는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20장은 과장의 법칙입니다. 책에서는 그 IBM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 이제 그들은 별로 말이 없었다고 하죠. 93년에는 꽤 자주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잘 풀려갈 때는 그 회사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의 뭐 매출이나 순이익 구조를 과장할 필요가 없는데, 잘 안 될 때는 이제 그 과장을 하거나 부풀리거나 이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이 많다는 얘기는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과장이라는 게 이게 부풀린다는 건데, 일단 이게 그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업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기업과 손절하는 게 핵심인데, 20장이 참 요즘 주위에 여러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보면 20장의 그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21장은 가속의 법칙입니다. Acceleration. 참 이 Acceleration도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시장을 쥐어짜라,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행이라는 것은 많은 과정이 더해지고 펌핑이 되고 거품을 일으켜서 훅 지나가는 거지만, 트렌드는 그런 경우가 없죠. 또 파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유행이죠. 눈에 보이지만 상승과 하락폭이 너무 극렬하죠. 눈에 보이는 상승과 눈에 보이는 하락이 보이니까. 조류는 이제 트렌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 크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이 책에서는, 가속의 법칙에서는 유행을 타고 있다면 그 유행을 꺾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행을 꺾어버리고 그걸 트렌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청바지가 유행하면 그 청바지를 트렌드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이죠. 닌자 거북이와 바비 인형을 예를 드는데, 닌자 거북이가 유행이었죠. 한때 뭐 모든 전 세계 아이들이 거북이 인형을 쓰고 거북이 가방을 메고 다녔었던데, 바비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갖고 노는 장난감 문화가 된 거죠. 유행을 잊어라. 그리고 트렌드, 파도를 타지 말고 조류를 타라. 만약에 자기와 관련된 일이 유행을 탔다라고 판단되면 그 유행을 꺾어버리고 트렌드로 바꿔놓으라 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방법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트렌드에 올라타. 눈앞에 이게 급급하지 말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마지막 22장은 재원의 법칙입니다. 리소스.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빨리 승부를 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22가지 원칙 중에 어느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룹사 차원에서 이렇게 흥망성쇠를 지켜보면 이 22가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거슬른 기업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둑을 두는 것보다 복기가 쉽죠. 뒤에 돌아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네라고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마케팅 방법과 고객의 수준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한 마케팅 기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쌍머리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면서 내가 마케팅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위배되는 건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를 찾을 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 22가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개인 사업하는 사람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상호를 정해야 되겠다, 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 뭐 어디 안 쓰이는 데가 없겠는데요? 진짜 이건 교과서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가지고 20년 이상 이 길을 쫓아왔고 따라왔습니다. 신봉이라고 하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적극 추천합니다. 어떻게 93년에 만든 22가지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지?